2016년 4월 4일,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것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분명히 3월 초중순 합격자 발표에 전 없었는데, 이전 합격자 중에 다른 대학으로 간 학생들이 있어서 추가 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아마도 학부 때 처음 취직이 결정되었을 때 이래로 가장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께도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웠습니다. 홍콩에서 남은 짐들을 모두 쌌고 물건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홍콩을 떠나며 했던 생각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평생 동안 공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절대로 자기 계발을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또 막상 콜롬비아 대학을 붙고 나니까 1, 2년 커리어 공백을 갖는 것보다 어쨌든 회사를 가서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결심을 굳히게 해준 기사가 바로 켄쇼라는 월스트리트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야기였습니다. 하버드 물리학 박사들이 세운 핀테크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저 같은 비이공계 출신들을 업계에서 몰아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읽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홍콩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2016년의 초여름 저는 사직이 아닌 사직을 했습니다. C 대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미 그의 신뢰도는 바닥에서 지하실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우스운 것은 회사의 이메일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어드민이라 회사의 모든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Y 팀장과 C 대표가 주고받은 이메일들과 모든 중요 서류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혹시나 제가 홍콩의 바지 사장 같은 존재가 되어 뭔가 일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증거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제가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열쇠도 얻었습니다. 제가 썰을 유튜브에 풀기 시작하고서 어떤 시청자분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가 혹시나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거나 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월가제 썰에서 풀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겪고 듣고 본 이야기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먼저 누구를 건드리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지저분하게 군다면 시청자분께서 우려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30%를 더 풀 것이고 나머지 30%는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 이런 아수라장을 헤쳐나오면서 C 대표가 소위 말하던 하이레벨 비즈니스 스킬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C 대표는 도덕 기준이 저와는 많이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제대로 사람을 본 게 맞다면 뒤에서 추잡한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의리도 있었습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약간의 조폭의 식구들 같은 의리심 같은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월급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남자답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면이 있었고 그 욕심이 스스로를 궁지로 몰리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악하거나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K 차장. 대외적으로 이상 행세를 하며 엄한 짓을 하고 다니고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짓도 많이 했는데 사적인 영역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K 차장이 여러 가지를 받아내려고 C 대표의 뒤를 캐고 다니고 C 대표를 고소하여 밀린 월급을 함께 받자며 C 대표의 인적 사항을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이메일 백업을 통해 C 대표의 모든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았던 C 대표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회색빛으로 새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 하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해 늦가을을 지나서야 Y 팀장에게서 C 대표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은 그의 근황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소를 당했고 구치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은 C 대표에 대한 원망감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인생 공부였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2016년 초여름 30 초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8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여름 몇 달간을 처갓집과 부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쓴 일기를 들여다보면 진짜 거의 5년 만에 행복감이란 것을 느껴본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보로 겨우 합격했다는 것은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꼴찌라는 소리였고,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합격한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석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들었어야 할 학부 수업들조차 저는 대부분 듣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문송한 문돌이 이공계 모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공계 공부를 할 줄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업계가 자동화되어 가고 데이터 과학이 중요해질 것이란 건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고 있었죠. 그러한 변화를 가장 최전선에서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분야가 트레이딩 업계니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공계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문과 출신인데 어떻게 이과 공부를 하나 싶어서였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경력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석사 수준은 되어야 할 텐데, 학부를 문과 전공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학부 레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대체 어느 세월에 학부 레벨부터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서야 석사 공부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만에 하나 그 오랜 과정을 처음부터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과학고나 카이스트, 미국에서는 MIT나 스탠포드 같은 유수 이공계 대학에서 해마다 수만 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차피 그들보다도 못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하려니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어쨌든 알고리즘 전략 같은 것들은 개발자들과 협업해서 개발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런 금융 지식이나 경제 등의 역량 쌓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개발자들 채용할 거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데이터 과학은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스킬의 영역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영어와 같은 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는 이미 나이 30 넘었으니까 영어 공부해봤자 조기 유학 다녀온 애들보다 못할 테니까 그 시간에 업무 역량이나 키우자. 영어는 통역시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영어는 다국적 기업이면 필수가 되었잖아요. 특히 최근 2, 3년 동안 친구나 지인들 중에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융계, 상경계열 직종에 있는데 이거 요즘에는 코딩이라도 배워야 하나 싶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난다. 내가 해봤자 어차피 학부 때 전공한 애들보다 못할 텐데 지금 와서 처음부터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차라리 이 시간에 CFA를 따던가 좀 더 전공 분야에 특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마치 영어처럼 데이터 독해력은 추가적인 스킬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막상 해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때 만약에 제가 수학머리가 없는데 물리학과 가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고 나온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학부 때도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석사 공부하는 거는 남보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천천히 하루에 한두 페이지를 이해하더라도 결국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 바이어들 자주 만나고 회사 업무에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매일 하시면서 아 이거 공부해도 원어민들보다 못할 텐데 유학생들보다 어차피 난 영어 못할 텐데 그런 생각 계속 하면서 영어 공부 그만두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과학 공부도 내 페이스대로 내가 익히는 대로 천천히 차곡차곡 해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말이 쉽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려서 꾸역꾸역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저는 데이터 과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입학하기 전 여름 내내 학부 수학과 기초 코딩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기초만 마무리하고 입학을 하니 콜롬비아 데이터 과학 석사생은 약 7, 80명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컴퓨터 과학 전공한 쌩쌩한 23, 24들이더라고요. 70%가 중국 학생들이고 20%가 인도 학생들이고 5%가 미국 학생들이고 나머지 5%가 저 같은 제3국 출신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들을 하는 것 보니 이미 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강점은 20대와 달리 딱히 유혹이 없다는 것. 모임도 한국인들 아름아름 사귀는 것 외에는 그저 집과 학교만 오가며 공부했습니다. 석사 과정이야 학점은 잘 주는 편이니까 학점은 그럭저럭 땄는데 문제는 취직이었습니다. 미국 금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부든 석사든 학생 시절에 여름방학 인턴십을 하고
그 인턴십 하는 도중에 풀타임 오퍼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턴십 정도는 쉽게 잡힐 줄 알았는데 내는 족족 서류에서 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인턴들과 일할 층이 그래봐야 2, 3년 차들이고 나이 25, 26인 애들일 텐데 30 넘은 인턴을 부담스럽게 뽑겠냐고 했는데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저 다른 지원자들보다 떨어졌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잡은 곳이 UN의 인턴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봄의 인턴 지원 기간이 끝났고 여름을 기다리던 와중에 라자드라는 투자은행에서 데이터과학 인턴 채용 공고가 뜬 걸 보았습니다. 라자드는 졸리 대표님이 계셨던 곳이기도 한데 이 자리는 자산운용 쪽은 아니고 기업 본부에 있었습니다. 지원을 했고 운 좋게도 일사천리로 뽑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라자드 내의 이 데이터 과학 그룹이 CEO가 직접 직속으로 만든 그룹이었고 채용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턴 지원 기간을 훨씬 지나서 여름 직전에 공고가 떴던 것입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 지원 기간보다 늦게 공고가 뜨는 바람에 이미 뛰어난 학생들은 다 인턴 계약서 도장을 찍은 상태라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름부터 라자드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이 CEO가 데이터 과학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기 시작했던 터라 라자드의 CEO 켄 제이콥스와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계신 분인데 매출이 수조에 달하는 투자은행 CEO가 제가 코딩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앉아서 구경을 하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CEO는 고압적인 이미지였고 켄은 외모도 엄청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실제 대화를 해보니 상당히 친화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했고 콜롬비아에서 마지막 학기였던 가을 학기에 계속 라자드에서 인턴을 하였습니다. 풀타임 오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를 가기 전 2016년 초 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음울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세상은 자동화되고 이공계가 장악을 했는데 저는 이미 30이 넘어 뒤처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기름을 끼얹었던 기사가 바로 The Robots are Coming for Wall Street라는 뉴욕타임즈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인공지능 핀테크 회사 켄쇼에 대한 기사였는데 어떻게 켄쇼의 인공지능이 골드만에서 사용되는지, 어떻게 4억의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40시간 할 일을 켄쇼는 3분 만에 해내는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옥스포드의 기사도 인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직업의 47%가 자동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었을 때의 비참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블로그에는 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업계를 떠나서 데이터 과학 석사를 시작한 것도 이 기사 영향이 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켄쇼가 활동하는 영역은 별세계였고 라자드에서 인턴할 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버드 물리학 박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핀테크 스타트업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날 여기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니 지원이나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덜컥 붙었습니다. 지원 서류에는 켄쇼에 지원한 동기를 적는 란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그대로 적었었습니다. 켄쇼에 대한 기사가 날 트레이딩을 완전히 그만두게 만들었고 데이터 과학 석사를 하도록 했다. 나중의 일이지만 저를 뽑은 팀장님께서 그것이 인상 깊었다 했습니다. 그 후의 면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분짜리 전화 면접 후에는 1시간짜리 데이터 분석하는 시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4시간짜리 머신러닝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치고 나자 비로소 회사에 가서 면접을 오후 내내 보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켄쇼에 뽑혔습니다. 오퍼를 받을 때 팀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통계, 코딩, 머신러닝 그런 것들만 보면 1차 면접에서 바로 탈락시켰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트레이더 출신이라는 것을 높게 봤다 했습니다. 캥쇼의 면접 보러 온 트레이더는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데이터 과학은 10주짜리 부트캠프 정도 듣고 왔는데 제가 최초로 완전히 커밋을 해서 석사를 따고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홍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회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켄쇼는 당시에 트레이딩 쪽이나 펀드 쪽도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기에 제가 그 타이밍에 정말 운 좋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회사에 이공계 방면으로 뛰어난 인재는 넘쳐나니까 금융업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들어간 팀의 12명 중 8명이 박사였습니다. 전공은 응용수학, 컴퓨터과학, 물리학 등 다양했는데 입사하고 1년 정도는 어리버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박사급 인력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홍콩에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 처했을 때 정말 속으로 100번, 1000번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만하게 되었을 때도 절대 지금을 잊지 말고 공부하자. 본질적인 실력을 계속해서 평생 공부하면서 쌓자. 그 결심을 2016년 이래로 계속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석사를 2017년에 끝마친 이후에는 스탠포드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등록해 총 18학점의 석사 수업을 마쳤고 조지아텍의 컴퓨터 과학 수업에서 2과목을 들었습니다. 옥스포드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과정을 수료했고 폴 윌못이라는 영국의 금융수학자가 가르치는 CQF라는 퀀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금은 뉴욕 시립대에서 발달심리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여 18학점째 듣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봄, 회사를 다니면서 스탠포드 수업을 한창 들을 때는 밤새서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결코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켄쇼에 입사한 후에 S&P 글로벌이 켄쇼를 인수하였고, 그래서 재작년인 2019년부터는 더 이상 켄쇼가 아니라 월가에 있는 S&P 글로벌의 기업 본부에서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함이 리드라고 해서 제가 가장 높은 데이터 과학자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높은 데이터 과학자인 Chief Data Scientist 상사분 아래에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총 4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들 아시는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 그 외 수백 가지 지수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덱스 비즈니스고, 두 번째는 회사들과 채권들과 국가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 부서입니다. 세 번째는 블룸버그 같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고, 네 번째는 원자재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저는 기업 본부에서 이러한 네 가지 부서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살 경상북도 갑재동 총구석에서 엄마 몰래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던 고등학생 시절, 월가에서 일하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미국 금융업계는 시카고에서 트레이더로 일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월가로 출퇴근하는 것은 처음이니 나름 고교 시절의 로망을 비로소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망은 로망일 뿐 월가에서 일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나 꿈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일반적인 금융이나 테크 업계의 데이터 과학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워라밸도 도저히 금융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양해야 할 가족과 아이도 있고 은퇴하신 부모님도 계시니 이곳에 그저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춰선다면 월가지설이 재미가 없겠죠. 다음 월가지설 11편에서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2026년까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2042년까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